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겪고 있는, 그러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동반이존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그분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빛을 전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평온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아의 상실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보다 타인의 행복과 인정을 우선시하며 나의 모든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동반이존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가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와 같은 생각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혹시 한국 문화의 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 하지만 동반이존은 건강한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이 상호적인 돌봄과 연결이라면 동반이존은 일방적인 희생과 자아의 소멸에 가깝습니다. 또한 늘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눈치 문화가 극단적으로 발현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달했던 눈치가 이제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설정 상태죠. 건강한 사람은 이때 휴식을 취하거나 자유로운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동반이존 성향이 있는 사람의 뇌는 쉬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곱씹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뇌는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방황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패턴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라우마는 반드시 신체적인 학대나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죠.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알아채기 힘든 상처는 정서적 방임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나의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여겨졌던 경험, 나의 감정이 무시당하고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기억, 이러한 보이지 않는 상처가 우리의 뇌구조와 자아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마, 편도체, 전두엽 등 뇌의 중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왜곡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죠. 유일한 생존 전략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경계선을 허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어린아이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가장 무력하고 연약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 생존 프로그램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살배기 아이가 내렸던 결정이 지금 나의 사랑 방식과 자존감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부모가 나를 가치 없게 여겼던 그 시선이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피해자 프레임에 가두는 대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동반이존 성향을 가진 우리는 몇 가지 인지적 왜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야.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 감정은 틀린 거야. 와 같은 믿음들입니다. 독이 되는 가족 관계에서는 종종 말하지 마라, 느끼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진실을 외면하도록 세뇌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통제였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사랑과 존중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의 주파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나의 상처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사람들,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동반이존적인 사람이 가진 타인을 돌보려는 욕구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동반이존자는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 부응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춤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운 관계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픈 굴레를 끊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삶이라는 무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마치 영화를 보듯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의식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외면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수치스럽다고 배웠기 때문에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버린 나의 욕구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인간적인 필요들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그림자였습니다. 제가 억압했던 그 욕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공감받고 싶어. 나는 친절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나의 진정한 욕망을 인정하고 세상에 선포할 때 우주는 비로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억누르지 않을 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찾아옵니다. 치유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와 에고는 익숙한 고통 속으로 다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외면하는 것은 썩어 문드러져 당신의 삶을 더욱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동반이존을 방치하면 그 마지막 단계는 자아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중독이나 외도 같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압된 그림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했던 그 모든 패턴은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인간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존재를 지탱하는 척추와도 같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세상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면으로 들어가 나의 그림자를 다룰 때 나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거대한 어둠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아이가 걸어온 고통의 여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성숙한 어른인 당신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진실을 말해줄 차례입니다. 괜찮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넌 언제나 충분히 사랑스러웠어.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당신의 몸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진실을 끌어안고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의 끝에는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과의 감격적인 재회와 진정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무한한 사랑과 빛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겪고 있는, 그러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동반이존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그분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빛을 전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평온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아의 상실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보다 타인의 행복과 인정을 우선시하며 나의 모든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동반이존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가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와 같은 생각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혹시 한국 문화의 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 하지만 동반이존은 건강한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이 상호적인 돌봄과 연결이라면 동반이존은 일방적인 희생과 자아의 소멸에 가깝습니다. 또한 늘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눈치 문화가 극단적으로 발현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달했던 눈치가 이제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설정 상태죠. 건강한 사람은 이때 휴식을 취하거나
자유로운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동반이존 성향이 있는 사람의 뇌는 쉬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곱씹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뇌는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방황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패턴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라우마는 반드시 신체적인 학대나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죠.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알아채기 힘든 상처는 정서적 방임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나의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여겨졌던 경험, 나의 감정이 무시당하고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기억, 이러한 보이지 않는 상처가 우리의 뇌구조와 자아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마, 편도체, 전두엽 등 뇌의 중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왜곡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죠. 유일한 생존 전략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경계선을 허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어린아이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가장 무력하고 연약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 생존 프로그램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살배기 아이가 내렸던 결정이 지금 나의 사랑 방식과 자존감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부모가 나를 가치 없게 여겼던 그 시선이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피해자 프레임에 가두는 대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동반이존 성향을 가진 우리는 몇 가지 인지적 왜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야.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 감정은 틀린 거야. 와 같은 믿음들입니다. 독이 되는 가족 관계에서는 종종 말하지 마라, 느끼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진실을 외면하도록 세뇌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통제였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사랑과 존중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의 주파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나의 상처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사람들,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동반이존적인 사람이 가진 타인을 돌보려는 욕구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동반이존자는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 부응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춤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운 관계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픈 굴레를 끊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삶이라는 무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마치 영화를 보듯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의식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외면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수치스럽다고 배웠기 때문에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버린 나의 욕구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인간적인 필요들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그림자였습니다. 제가 억압했던 그 욕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공감받고 싶어. 나는 친절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나의 진정한 욕망을 인정하고 세상에 선포할 때 우주는 비로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억누르지 않을 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찾아옵니다. 치유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와 에고는 익숙한 고통 속으로 다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외면하는 것은 썩어 문드러져 당신의 삶을 더욱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동반이존을 방치하면 그 마지막 단계는 자아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중독이나 외도 같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압된 그림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했던 그 모든 패턴은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인간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존재를 지탱하는 척추와도 같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세상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면으로 들어가 나의 그림자를 다룰 때 나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거대한 어둠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아이가 걸어온 고통의 여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성숙한 어른인 당신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진실을 말해줄 차례입니다. 괜찮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넌 언제나 충분히 사랑스러웠어.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당신의 몸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진실을 끌어안고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의 끝에는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과의 감격적인 재회와 진정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무한한 사랑과 빛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겪고 있는, 그러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동반이존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그분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빛을 전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평온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아의 상실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보다 타인의 행복과 인정을 우선시하며 나의 모든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동반이존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가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와 같은 생각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혹시 한국 문화의 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 하지만 동반이존은 건강한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이 상호적인 돌봄과 연결이라면 동반이존은 일방적인 희생과 자아의 소멸에 가깝습니다. 또한 늘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눈치 문화가 극단적으로 발현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달했던 눈치가 이제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설정 상태죠. 건강한 사람은 이때 휴식을 취하거나 자유로운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동반이존 성향이 있는 사람의 뇌는 쉬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곱씹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뇌는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방황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패턴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라우마는 반드시 신체적인 학대나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죠.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알아채기 힘든 상처는 정서적 방임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나의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여겨졌던 경험, 나의 감정이 무시당하고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기억, 이러한 보이지 않는 상처가 우리의 뇌구조와 자아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마, 편도체, 전두엽 등 뇌의 중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왜곡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죠. 유일한 생존 전략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경계선을 허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어린아이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가장 무력하고 연약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 생존 프로그램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살배기 아이가 내렸던 결정이
지금 나의 사랑 방식과 자존감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부모가 나를 가치 없게 여겼던 그 시선이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피해자 프레임에 가두는 대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동반이존 성향을 가진 우리는 몇 가지 인지적 왜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야.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 감정은 틀린 거야. 와 같은 믿음들입니다. 독이 되는 가족 관계에서는 종종 말하지 마라, 느끼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진실을 외면하도록 세뇌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통제였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사랑과 존중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의 주파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나의 상처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사람들,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동반이존적인 사람이 가진 타인을 돌보려는 욕구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동반이존자는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 부응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춤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운 관계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픈 굴레를 끊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삶이라는 무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마치 영화를 보듯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의식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외면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수치스럽다고 배웠기 때문에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버린 나의 욕구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인간적인 필요들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그림자였습니다. 제가 억압했던 그 욕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공감받고 싶어. 나는 친절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나의 진정한 욕망을 인정하고 세상에 선포할 때 우주는 비로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억누르지 않을 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찾아옵니다. 치유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와 에고는 익숙한 고통 속으로 다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외면하는 것은 썩어 문드러져 당신의 삶을 더욱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동반이존을 방치하면 그 마지막 단계는 자아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중독이나 외도 같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압된 그림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했던 그 모든 패턴은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인간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존재를 지탱하는 척추와도 같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세상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면으로 들어가 나의 그림자를 다룰 때 나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거대한 어둠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아이가 걸어온 고통의 여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성숙한 어른인 당신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진실을 말해줄 차례입니다. 괜찮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넌 언제나 충분히 사랑스러웠어.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당신의 몸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진실을 끌어안고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의 끝에는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과의 감격적인 재회와 진정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무한한 사랑과 빛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겪고 있는, 그러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동반이존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그분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빛을 전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평온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아의 상실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보다 타인의 행복과 인정을 우선시하며 나의 모든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동반이존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가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와 같은 생각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혹시 한국 문화의 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 하지만 동반이존은 건강한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이 상호적인 돌봄과 연결이라면 동반이존은 일방적인 희생과 자아의 소멸에 가깝습니다. 또한 늘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눈치 문화가 극단적으로 발현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달했던 눈치가 이제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설정 상태죠. 건강한 사람은 이때 휴식을 취하거나 자유로운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동반이존 성향이 있는 사람의 뇌는 쉬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곱씹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뇌는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방황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패턴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라우마는 반드시 신체적인 학대나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죠.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알아채기 힘든 상처는 정서적 방임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나의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여겨졌던 경험, 나의 감정이 무시당하고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기억, 이러한 보이지 않는 상처가 우리의 뇌구조와 자아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마, 편도체, 전두엽 등 뇌의 중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왜곡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죠. 유일한 생존 전략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경계선을 허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어린아이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가장 무력하고 연약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 생존 프로그램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살배기 아이가 내렸던 결정이 지금 나의 사랑 방식과 자존감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부모가 나를 가치 없게 여겼던 그 시선이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피해자 프레임에 가두는 대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동반이존 성향을 가진 우리는 몇 가지 인지적 왜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야.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 감정은 틀린 거야. 와 같은 믿음들입니다. 독이 되는 가족 관계에서는 종종 말하지 마라, 느끼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진실을 외면하도록 세뇌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통제였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사랑과 존중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의 주파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나의 상처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사람들,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동반이존적인 사람이 가진 타인을 돌보려는 욕구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동반이존자는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 부응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춤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운 관계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픈 굴레를 끊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삶이라는 무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마치 영화를 보듯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의식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외면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수치스럽다고 배웠기 때문에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버린 나의 욕구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인간적인 필요들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그림자였습니다. 제가 억압했던 그 욕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공감받고 싶어. 나는 친절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나의 진정한 욕망을 인정하고 세상에 선포할 때 우주는 비로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억누르지 않을 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찾아옵니다. 치유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와 에고는 익숙한 고통 속으로 다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외면하는 것은 썩어 문드러져 당신의 삶을 더욱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동반이존을 방치하면 그 마지막 단계는 자아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중독이나 외도 같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압된 그림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했던 그 모든 패턴은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인간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존재를 지탱하는 척추와도 같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세상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면으로 들어가 나의 그림자를 다룰 때 나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거대한 어둠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아이가 걸어온 고통의 여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성숙한 어른인 당신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진실을 말해줄 차례입니다. 괜찮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넌 언제나 충분히 사랑스러웠어.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당신의 몸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진실을 끌어안고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의 끝에는 잃어버렸던 당신 자신과의 감격적인 재회와 진정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무한한 사랑과 빛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겪고 있는, 그러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동반이존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그분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에게 빛을 전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평온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동반이존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아의 상실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보다 타인의 행복과 인정을 우선시하며 나의 모든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동반이존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가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와 같은 생각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혹시 한국 문화의 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 하지만 동반이존은 건강한 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이 상호적인 돌봄과 연결이라면 동반이존은 일방적인 희생과 자아의 소멸에 가깝습니다. 또한 늘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눈치 문화가 극단적으로 발현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달했던 눈치가 이제는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설정 상태죠. 건강한 사람은 이때 휴식을 취하거나 자유로운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동반이존 성향이 있는 사람의 뇌는 쉬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곱씹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뇌는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방황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패턴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라우마는 반드시 신체적인 학대나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죠.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알아채기 힘든 상처는 정서적 방임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나의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여겨졌던 경험, 나의 감정이 무시당하고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기억, 이러한 보이지 않는 상처가 우리의 뇌구조와 자아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마, 편도체, 전두엽 등 뇌의 중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왜곡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죠. 유일한 생존 전략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경계선을 허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어린아이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가장 무력하고 연약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 생존 프로그램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살배기 아이가 내렸던 결정이 지금 나의 사랑 방식과 자존감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부모가 나를 가치 없게 여겼던 그 시선이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피해자 프레임에 가두는 대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동반이존 성향을 가진 우리는 몇 가지 인지적 왜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야.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 감정은 틀린 거야. 와 같은 믿음들입니다. 독이 되는 가족 관계에서는 종종 말하지 마라, 느끼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진실을 외면하도록 세뇌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통제였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사랑과 존중이 아닌 두려움과 불안의 주파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나의 상처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사람들,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동반이존적인 사람이 가진 타인을 돌보려는 욕구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동반이존자는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 부응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춤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운 관계 패턴이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픈 굴레를 끊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삶이라는 무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마치 영화를 보듯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의식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외면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수치스럽다고 배웠기 때문에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버린 나의 욕구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인간적인 필요들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이 두려웠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그림자였습니다. 제가 억압했던 그 욕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공감받고 싶어. 나는 친절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나의 진정한 욕망을 인정하고 세상에 선포할 때 우주는 비로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억누르지 않을 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찾아옵니다. 치유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와 에고는 익숙한 고통 속으로 다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